인류는 오래전부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가득한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구가 아닌 또 다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많은 상상과 꿈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서 달, 금성, 목성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화성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류의 상상력은 더욱 풍부해졌죠. 1965년 마리너 4가 화성에 처음으로 근접 비행을 하기 전까지 과학계 안팎의 사람들은 화성에 대량의 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심지어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사람들은 농업을 위한 관계수로가 화성에 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의 근접 비행을 통해 화성을 가까이 관측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화성에 존재할지도 모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까지 전 세계 여러 우주 기구에서는 화성 탐사위성과 탐사선을 총 49번 발사해왔고, 그중 몇몇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많은 탐사위성과 탐사선들은 화성 탐사를 해보기도 전에 실패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화성 탐사는 인류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1960년대부터 시작된 화성 탐사는 초기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1964년 마리너 4 탐사위성의 성공적인 첫 화성 근접 비행을 시작으로 1976년 7월 20일 나사가 만든 바이킹 1 탐사선은 인류 사상 처음으로 화성 지표면에 착륙한 최초의 탐사선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이킹 1 성공에 힘입어 나사는 1976년 9월 3일 바이킹 2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화성 지표면 착륙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지표면 착륙에 성공한 바이킹 탐사선들은 화성 토양에서 미생물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실험을 했지만 미생물 흔적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채 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1997년 7월 4일 나사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마스 패스파인더를 화성으로 보냈고, 개척자 또는 탐험자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처음으로 이동하며 움직이는 탐사선을 화성 지표면에 착륙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착륙한 착륙선들은 착륙 지점에 고정된 채 그 자리에서 여러 실험을 하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요. 이때 착륙한 탐사선 소저너는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의 6개의 작은 바퀴가 달린 탐사선이었고, 근처 지역을 이동하면서 화성의 대기, 기후, 그리고 토양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탐사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탐사선의 뛰어난 성과로 뽑히는 것은 새롭게 시도된 착륙 방식인데요.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탐사선 캡슐은 하강하면서 초음속 낙하산을 펼쳐 하강 속도를 점차 감소시켰고, 지표면에서 355m 떨어진 지점부터는 에어백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에어백은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올랐고, 지표면 가까이에 도달했을 때는 낙하산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에어백은 지표면으로부터 15.7m 높이의 바운스를 시작했고, 최소 15번 이상의 바운스를 반복한 후에야 탐사선은 마침내 지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저너 탐사선의 착륙에 걸린 시간은 총 4분이라고 하네요. 나사는 패스파인더의 성공에 힘입어 좀 더 크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스프릿 로버라는 탐사선을 2004년 1월 4일 화성 지표면에 착륙시켰습니다. 골프 카트 사이즈 정도인 이 탐사선은 화성 토양에 대한 자세한 성분 분석, 특히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성이 앞으로 거주 가능한 환경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90일 정도 예상했던 미션 기간을 훌쩍 넘겨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성 여러 지역을 탐사하기도 했는데요. 스프릿 탐사선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탐사를 할 수 있었던 건 클리닝 이벤트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표면이 붉은 모래로 덮인 메마르고 건조한 행성입니다. 또한 화성은 지구 대기권에 비해 1%밖에 안 되는 얇은 대기권을 가지고 있지만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모래폭풍 등 다양한 날씨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주 발생되는 모래폭풍으로 인해 탐사선에 부착되어 있는 태양 전지 패널은 모래먼지로 가득 덮이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탐사선은 배터리 충전을 온전히 할 수 없어 동력을 잃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 태양 전지 패널을 덮고 있는 모래를 싹 없애주면 마치 일부러 클리닝을 한 것처럼 깨끗해지는데, 이를 클리닝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탐사선은 다시 배터리를 가득 충전할 수 있게 되고 탐사를 재개하곤 했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탐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릿 로버와 같이 제작된 쌍둥이 형제 어퍼튜니티는 2004년 1월 25일 스프릿 로버와 착륙 장소의 화성 반대편 지역에 착륙하게 됩니다.
Opportunity는 스프릿 로버와 같이 90일 정도의 미션 기간을 예상하고 제작된 탐사선인데 2004년에 착륙한 Opportunity는 최근 2018년 6월까지 무려 총 5,11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사와 교신을 이어오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나사는 1000번이 넘는 시그널을 탐사선에 보냈지만 끝끝내 탐사선과는 다시 교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3일 나사는 공식적으로 Opportunity의 미션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나사는 마지막 교신으로 탐사선에 작별의 노래를 전송했고 그 노래는 빌리 홀리데이의 I'll Be Seeing You라는 노래라고 하네요. 나사는 지난 14년 46일 동안 Opportunity와 꾸준히 교신을 해오면서 많은 정이 들었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깊은 아쉬움을 노래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Opportunity는 5,111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45.16km를 이동하며 화성 지표면에 부딪힌 운석 흔적을 찾아 분석했고 화성의 토양을 조사하는 등 2개의 크레이터 지역을 옮겨다니며 다양한 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Opportunity는 나사 역사상 가장 성공한 탐사선으로 기록되게 되었죠. 2008년 5월 25일 피닉스는 처음으로 화성 북극 지방에 착륙했고 북극 지방 워러라이스에 있을지도 모를 미생물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탐사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착륙선은 7개월 정도 미션을 수행했지만 11월이 되자 화성 북극 지방의 극한 겨울 날씨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부착되어 있던 태양 전지 패널이 떨어져 나가면서 착륙선의 전원도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교신을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해 착륙선은 미션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나사의 대표적인 탐사선 Curiosity 로버는 2012년 8월 6일 이제까지 한 번도 진행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화성 지표면에 착륙했는데요. 이제까지 탐사선들은 지표면에 착륙하고 나서야 탐사선 전원이 켜졌고 그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uriosity 로버는 화성 대기권에 진입할 때부터 전원이 켜졌고 빠른 속도로 초음속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하강하는 동안 탐사선은 착륙하게 될 장소를 스스로 파악한 후 준비되어 있던 스카이 크레인이라는 완충 시스템을 작동시켜 게일 크레이터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Curiosity 로버는 이제까지 탐사선 중 가장 큰 사이즈인 자동차 크기 정도인데요. 게일 크레이터를 두루 다니며 오래전 화성 지표면에 풍부하게 존재했던 다양한 물의 흔적을 찾았고 침전물에 의해 형성된 암석, 지표면의 메탄 함유량 측정, 여러 무기질의 흔적을 발견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원래 2년 정도 계획된 탐사선이었지만 2021년 현재까지 거의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그리고 활발하게 탐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나사는 인사이트 마스 랜딩을 다시 한번 화성 지표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탐사선은 처음으로 화성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진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측해 화성 내부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 발사되었는데요. 화성 지진을 관측하고 분석하게 되면 화성 내부 지각 구성에 대해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화성 형성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더 나아가 다른 암석형 행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 지표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규모의 화성 지진을 관측했고 풍부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선이 계획한 또 다른 미션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 탐사선의 또 하나 주요 미션은 화성 지표면을 직접 파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토양을 분석하고자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화성의 지표면은 훨씬 더 단단했고 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겨우 몇 인치밖에 땅을 파지 못했기에 나사는 결국 2021년 초 이 탐사 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착륙선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기존의 탐사 활동들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나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하나의 화성 프로젝트인 Perseverance 로버는 203일에 걸친 긴 비행을 마치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5분 화성 지표면 착륙에 성공하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습니다. Perseverance 로버는 2021년 2월 18일 시간당 19,500km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고 몇 분 후 21.5m에 해당하는 큰 낙하산을 완벽한 타이밍에 펼치면서 하강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대기권의 두께는 지구에 비해 1%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낙하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탐사선이 지표면에 가까워졌을 때는 탐사선과 케이블로 연결된 스카이 크레인을 작동시켜 속도를 완전히 감소시켰고 탐사선을 지표면에 무사히 착륙시키고 나서는 케이블을 해제하고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화성 착륙 공포의 칠부는 이렇게 2021년 2월 18일 또 다른 환희의 순간으로 변했고,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수없이 노력한 나사와 제트 추진 연구소인 JPL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착륙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Perseverance 로버의 착륙이 그 어떤 때보다 위험하고 어려웠던 이유는 착륙 장소에 있기도 하는데요. 이번 착륙 장소로 선정된 지제로 크레이터의 지형은 가파른 절벽, 모래 언덕, 그리고 둥근 돌들이 가득한 지형이기에 이제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중 가장 거칠고 위험한 착륙 장소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착륙은 어느 때보다 정확성과 정밀도가 필요했던 착륙이었다고 합니다. Perseverance 로버의 착륙 방식은 Curiosity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착륙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Range Trigger라는 방법을 통해 21.5m 크기의 초음속 낙하선을 정확한 타이밍에 빠른 속도로 완전히 펼쳤고, 이로 인해 1차적으로 탐사선의 하강 속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errain Relative Navigation이라는 방식은 탐사선이 하강하는 동안 스카이 크레인이 지제로 지형을 스스로 탐색 분석하여 위험한 지역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기술 덕분에 탐사선은 지제로 지형 중 안전하고 평탄한 지역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탐사를 진행할 Perseverance 로버는 지제로 크레이트 여러 지역을 누비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첫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Perseverance 로버의 또 하나 중요한 미션은 화성 토양 샘플을 수집하는 것인데요. 이때 수집한 토양 샘플을 2031년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이 이번 미션의 최종 목표라고 하네요. 이는 화성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처음으로 지구에 가져오는 것이며, 과학자들이 이 샘플을 직접 보고 분석한다면 화성을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severance 로버는 이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착륙 과정을 생생히 담은 영상과 처음으로 화성 바람 소리가 담긴 오디오를 지구로 전송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화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처음으로 직접 목격한 탐사선의 생생한 화성 착륙 과정과 지구 밖 외계 행성에서 들려주는 바람 소리에 열광했죠. 그렇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탐사 활동을 통해 Perseverance 로버가 전해줄 화성의 새로운 이야기가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